오늘 이제 2강 할 건데요. 저번 주 과제 풀이부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저번 주 과제 풀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올 텐데 각설하고 그냥 코드만 해설할게요. 마이크 안 들려. 어? 마이크 안 들려. 마이크 안 나와. 안 나와? 미안. 됐어. 내가 뮤트 켜놨어. 괄호 문제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괄호를 먼저 제거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계산하기 전에 괄호부터 제거를 하면 되는데 괄호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문자열을 가지고 정규식이 매칭되는 게 없을 때까지 계속 리플레이스를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의 식은 괄호를 포함하지 못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식 안에는 괄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괄호가 없는 식들은 결국엔 다시 칼큘레이트를 해주면 되는 식이라서 요 정규식에 걸린 애들을 그냥 칼큘레이트 함수에다 집어넣어주면 숫자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괄호들을 먼저 계산을 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걸 반복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문자열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브라켓을 제거할 때 트림이 이미 때려지니까 이 안에서 트림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괄호가 다 제거됐으면 그 다음번에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곱셈 나눗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쭉 덧셈을 합쳐주면 되는 로직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 몇 가지 테크닉들이 있죠. 지금 넘버를 나타내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 요 넘버의 표현을 그냥 단순 문자열로 만들었는데 이 문자열들을 이용해서 이 곱셈 나눗셈 그룹을 만들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숫자만 인식하기 위해서 표현식을 만들 때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식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정규식 자체에서 재활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문자열을 재활용하는 식으로 정규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숫자 표현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정도고 그룹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돌면서 리플레이스를 시켜주고 있는데 요 그룹에 걸린 애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처리해가지고 요걸 문자열로 바꿔줬죠. 문자열로 바꿔준 걸 계속 처리하고 없애주고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로 쭉 해가지고 더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요 코드는 수업 끝나고 오늘 제가 그룹에다 링크로 G스택에서 공포해 드릴게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은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만들면서 코틀린 함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코틀린 함수가 워낙 스펙이 많아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한 70%는 다루고 다음번에 30%를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틀린 스트링기 파일을 만들 건데 스트링기 파일을 하면 임의의 타겟 t가 들어오면 걔를 문자열로 바꿔내는 게 스트링기 파일이죠. 뭐가 모르니까 제네릭 t 함수를 선언할 수 있죠. 이게 자바였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자바에서 함수에서 제네릭을 사용할 때 보면 반환 타입 앞에 t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t 타입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코틀린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네릭 t 타입을 쓰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을 채워가면 되는데 어쨌든 문자열을 반환할 거잖아요. 문자열을 반환할 건데 저 타겟이 뭔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타겟이 뭔지 모르니까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타겟 내부를 조사해야지 타겟 안에 속성이 뭐가 있는지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 문자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리플렉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인스턴스가 있을 때 콜론 두 개를 붙이고 클래스라는 이름을 쓰면 K클래스라는 코틀린의 메타데이터를 얻어내게 돼요. 리플렉션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 클래스명 다음에 클래스를 써도 되고 인스턴스 다음에 클래스를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얘네들의 리플렉션 객체인 K클래스를 얻어내게 된다. 이 K클래스 안에는 당연하게도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프로퍼티라든지 메소드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제네릭 타입은 뭔지, 부모는 뭔지 뭐 이런 것들, 인터페이스는 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K클래스 안에. 그래서 자바의 리플렉션 객체와는 달라요. 코틀린 리플렉션 객체는 자바 리플렉션 객체가 아니라
코틀린 내부에서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K-클래스의 속성 중에는 멤버스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 멤버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속성과 메소드 일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얘는 뭘로 표현되냐면 컬렉션 K-컬러블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즉 속성이나 메소드가 전부 다 K-컬러블이라는 애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 갖고 있는 어떤 컬렉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컬렉션이죠. 이 컬렉션 때문에 코틀린의 컬렉션 계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코틀린 컬렉션처럼 당연히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코틀린만의 컬렉션 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중에 컬렉션이 여기 있었죠. 컬렉션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걸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자, 이게 가운데 있는 컬렉션인데, 이 컬렉션을 가리키고 있는 애를 볼까요? 리스트가 컬렉션을 가리키고 있고, 셋이 컬렉션을 가리키고 있고, 맵이 컬렉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 셋, 맵이 전부 다 컬렉션을 바탕으로 두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불변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 안에 원소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를 원소를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싶으면 얘를 상속받은 뮤터블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셋도 마찬가지. 셋을 상속받은 뮤터블 셋으로 바꿔야 되고, 맵도 얘를 상속받은 뮤터블 맵으로 바꿔줘야 돼요. 코틀린은 원소가 생성 당시에 고정되는 기본 컬렉션 타입이 있고, 그 이후에도 원소를 마음대로 바꿨다, 삭제했다, 추가할 수 있는 뮤터블 시리즈의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렉션이라고 부르면 뭐다? 리스트 셋 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셋 맵의 부모가 바로 컬렉션인 거죠. 컬렉션이에요. 보다 큰 부모의 소속인데 그게 바로 이터레이터예요. 이터레이터를 쭉 타다가 보면 이 이터레이터, 컬렉션 이터레이터를 상속하게 되고요. 이 이터레이터는 배열이나 시퀀스라는 지문 연산을 해주는 코틀린의 스트림 비슷한, 자바의 스트림 비슷한 녀석이나 혹은 어레이조차도 다 이터레이터를 상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장점인데, 자바 같은 경우에 보면 스트링 계열하고 리스트 계열하고 배열 계열하고 다 주어지는 메소드도 틀리고 제공되는 기능도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변화를 여러 번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이 5가지 종류의 컬렉션이 전부 다 이터레이터의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탭 안의 기능들이 이터레이터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리스트를 쓰는 것처럼 배열을 쓸 수 있고, 배열에서 사용되는 메소드가 시퀀스에 사용되고, 시퀀스에 있는 메소드 셋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쓰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흡사해요. 똑같은 메소드의 기능이 주어져.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스트림에만 필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여기 저기 다 필터를 사용할 수 있거나 포이치를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애들이 메소드들이 다 이쪽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개괄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멤버스라는 애가 컬렉션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요 수준에 한다는 얘기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니네들 신경 쓰지 마. 난 컬렉션을 줄 건데 이 컬렉션의 자식들이 콜러블이야. 이렇게 주는 거죠. 멤버스는 컬렉션인 K 컬러블을 주게 되고, 얘가 컬렉션이기 때문에 컬렉션이 아까 누구를 상속했죠? 이터레이터를 상속했다. 이터레이터의 메소드 중에 포이치가 있기 때문에 포이치를 쓸 수 있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이 K 컬러블 뭐야 대체?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죠. K 컬러블이라는 건 호출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해요. 코틀린 리플렉션에서 K 컬러블은 호출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한다. 그럼 호출할 수 있는 애들 중에 당연히 함수 계열인 K 펑션이 있는 건 이해가 돼. 근데 K 프로퍼티도 왜 호출 가능한 녀석이라고 부르냐 이거야. 그 얘기는 코틀린에서는 처음부터 클래스의 속성을 만들면 그냥 값이 아니라 게터 세터를 갖는 메소드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요. 코틀린에서는 내부적으로 클래스 속성을 만들면 자바처럼 게터 세터를 따로 만들어야지 메소드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게터 세터를 만든 거랑 똑같아요. 문법상. 그래서 코틀린의 속성은 콜러블이다. 함수 같은 녀석이다. 근데 함수 같은 녀석인데 이 목적이 프로퍼티용이냐
아니면 함수형이냐 이렇게 있는 거죠. 자바에서는 클래스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함수가 전부 다 메소드인데 비해서 코틀린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전역 수준의 함수라는 게 존재하죠. K 펑션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메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속성은 마찬가지로 코틀린에서는 지역 변수 선언해도 전부 다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다 콜러블로 퉁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멤버스가 콜러블이고 for each를 돌렸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it도 콜러블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K 프로퍼티일 경우만 걸러내야 돼요. 왜냐고? 제이슨으로 만드는데 어떤 객체의 속성만 이용해가지고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할 거잖아요. 메소드를 이용하진 않잖아. 어떤 객체의 속성만 이용할 거니까 속성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멤버스에 다 걸려 나오기 때문에 멤버스에 있는 애들 중에 이렇게 K 프로퍼티만 골라야 돼. 이거 어디서 많이 고차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뭘 쓴다? 필터를 쓰라고 그러죠.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쓰면 K 프로퍼티인 애들만 S로 찾으면 되니까 애들만 여기 골려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더 이상 when 구문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많이 보던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저 it이 K 콜러블이라는 거예요. 그쵸? 필터는 걸러냈을 뿐이지 이때 들어오는 이 녀석은 여전히 K 콜러블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처음 시작한 얘가 콜러블이었으니까 자식들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K 콜러블이 아니라 K 프로퍼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캐스팅 또 해줘야 되잖아요. it을 K 프로퍼티로 또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프로퍼티를 원하니까. 필터에서 걸렀다고 해도 여기에선 여전히 0이 콜러블로 들어온다. 아니 이게 뭐 이상하냐고? 안 이상해. 거의 모든 언어는 다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죠. 근데 코틀린은 생산성을 위한 언어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면 대부분 놀랍게도 코틀린 언어 라이브러리 안에 이게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이 하는 것이 내가 구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틀린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친절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구현되어 있고 코틀린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라이브러리에 더 많은 유틸리티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니즈, 필터를 타입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라는 니즈가 저희한테 있죠. 이걸 그대로 말로 표현해. 이렇게 is 인스턴스로 표현하면 제네릭 타입에다가 원하는 타입을 넣어서 필터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이때 들어오는 it이 K 프로퍼티로 들어온다는 거지. 이 형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감각은 무엇이냐면 이거 일반화된 니즈인데 내가 구현했네? 이거 혹시 코틀린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코틀린은 이러한 유틸리티를 라이브러리에 넣는 걸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자바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보다 10배 이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메소드가 있고요. 네. 이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ID에서 이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밑줄이 가면서 너 이거 필터 is 인스턴스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안내가 떠요. 네. 그래서 인텔리제이랑 합체하면 코틀린의 코드 힌트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줄 알고 그걸 내가 메소드로 만들었지 네 코드가 내 손바닥 아니야 이렇게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꾸라고 이렇게 시켜요. 네. 그러면 대부분 거스르지 말고 바꾸라고 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코틀린은 언어 철학이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노가다를 다 줄이고 쓸데없는 코드를 안 짜게끔 유틸리티에 넣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알겠어. 이제 K 프로퍼티가 들어온 거 알겠고, 자 이제 그럼 이 껍질 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문자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문자열을 하나하나 더하면 나쁜 건 아시죠? 자바에서 우리 이거 코틀린 짰지만 결국엔 JVM에서 돌릴 생각이니까 자바에서 문자열 결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트링 빌더 쓰는 건 다들 아시죠? 이 수업에서 제가 가정하고 싶진 않은데 어느 정도 자바의 기틀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틀린은 잘 모르지만 나는 개발은 잘하지. 뭐 이런 것도 약간은 가정하고 있어요. 잘하지의 범위는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개발을 모른다라고 가정하거나 자바 생태계를 전혀 몰라 이렇게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더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출력은 빌더를 toString에서 보낼 건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다른 언어에서 많이 제공하는 스트링 템플릿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트링 템플릿은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자열 안에 특정한 표현식을 넣으면 변수를 대입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따옴표 안에 달러로 변수명이 들어오거나 이 변수명이 딱 떨어지지 않고 복잡한 경우나 식을 넣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때는 중괄호를 쳐주면 됩니다. 몇 번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보면 달러 빌더는 요 빌더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문자열 안에 제가 빌더를 넣었죠. 빌더를 넣으면 언제나 내부적으로 toString이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 값에 대한 toString을 자동으로 호출해줘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builder.toString이라고 써도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toString을 잘 안 써요. 제 스타일 아니냐고? 아니야. 인텔리제를 써보면 저렇게 쓰라고 자꾸 조언해. toString 쓰지 말고 그냥 문자열 템플릿 쓰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 문자열 템플릿 쓰시면 됩니다. toString보다 짧잖아. toString 길잖아. 이거 세자. 그죠? toString 대신에 쓰세요. 아무튼 얘네들은 짧게 만들기 원하는 녀석들이에요. 코드가 길어지는 게 싫어. 그럼 전체적인 그림은 나왔죠? 우리는 스트링 빌더를 이용할 거고 스트링 빌더에 toString 때릴 거야. 이게 우리의 결론이야. 그럼 for each를 도는 동안에 toString에다가 어펜드를 쭉 해주는 게 우리의 전략이죠. 쉬운 거부터. 앞뒤로 중괄호 붙여야 되죠. 스트링이파이 해야 되니까. 맞죠? 앞뒤로 스트링이파이 할 거니까 중괄호 붙여야 되는 거 확정이고, 이 안에를 돌면서 해줘야 될 일. 첫 번째, K 프로퍼티의 속성인 name을 이용하면 속성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로. 그리고 제이슨이니까 문자열 다음에 키 다음에 콜론 와야 되죠. 요거 두 개 동시에 빌더에다 어펜드 해준 거고요. 자, K 프로퍼티에는 getter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K 프로퍼티도 결국엔 K 콜러블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근데 K 프로퍼티 안에는 getter와 setter라는 함수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콜러블이긴 한데 안에 getter와 setter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발로 되어 있는 거면 getter만 갖고 있겠지만 바로 되어 있는 거였으면 getter, setter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getter만 얻고 싶어. getter 당연히 K 콜러블이겠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의 값을 얻고 싶으면 먼저 getter를 얻어야 돼. getter 얻으면 콜러블을 얻게 되고, 콜러블은 기본적으로 콜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이 콜이라는 메소드를 쓰는 방법은 자바에 있는 리플렉션 API랑 거의 비슷하죠. 자바에서 메소드 리플렉션을 얻게 되면 첫 번째 인자로 인보크할 대상, 컨텍스트를 보내게 되고 두 번째부터 메소드 인자가 들어오잖아요. 얘도 같은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넣을 거면 넣고 아니면 컨텍스트만 넘겨주면 해당 인스턴스에 해당 속성의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n이 물음표로 들어와요. 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n이 물음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속성의 getter를 통해서 콜을 통하는데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대상을 하고 있는 인스턴스인 타겟을 보내주면 이걸로 우리가 값을 얻게 되겠죠. 이게 바로 속성의 값인 거예요. 리플렉션은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죠. 코틀린 같은 정적 언어에서 암호 객체나 스트링이파이 하려면 당연히 리플렉션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단지 자바 스타일의 리플렉션이 아니라 코틀린 스타일의 리플렉션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과 값을 얻고 이름에다가 콜론 붙였고 값을 얻었으니까 값을 얻고 컴마를 붙였어.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벌써 이 코드만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떠오르죠.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JSON0이라는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에 인티저와 스트링을 할당하고 메인 함수에서 스트링이파이에다가 JSON의 인스턴스인 3,ABC를 넣었어. 클래스 구문 생소한 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의 속성을 바로 괄호에다 선언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코틀린에서는 객체 생성할 때 new를 안 써요. new를 안 써요. 그냥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름만. new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ABC로 얘를 만들어냈고 요 객체, 임의의 객체 t를 스트링이파이에다 넣었죠. 그러면 요 로직상 결과가 나올 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던 제이슨의 모습인가요? 아니야.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제이슨의 바른 이름이죠. 그럼
우리가 만든 코드로 만든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보면 첫 번째는 요거. 따옴표가 안 붙어 있어. 문자열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거는 그냥 생으로 네임을 넣고 값 같은 경우도 그냥 생으로 넣기 때문에 따옴표가 적시적소에 안 붙어 있어.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숨겨져 있지만 따옴표에는 이 문자열 안에 따옴표가 있으면 역슬래시 따옴표로 이스케이핑도 해줘야 돼. 이런 니즈가 두 개가 들어있죠. 다음은 컴마. 마지막에 컴마가 있어. 이 컴마도 제거해야 돼. 그렇죠? 마지막 요소 컴마를 제거해야 된다. 요 문제들이 지금 만든 코드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열이면 따옴표로 감싸고 이스케이핑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 처리해야 되는 곳들이 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그 처리를 해야 되고 얘도 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을 처리하는 제이슨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만듭시다. 제이슨 스트링에 문자열이 들어오면 여기까지가 식이죠. 아까 배웠죠. 문자열 템플릿. 근데 큰 따옴표 3개는 이스케이핑을 제거해놓으니까 이제 큰 따옴표로 감싸는 빨간 따옴표가 양쪽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식을 보면 리플레이스로 큰 따옴표니까 큰 따옴표 3개 하니까 여기에서는 따옴표를 표현하는 역슬래시를 표현해야 되죠. 이스케이핑으로. 역슬래시 따옴표, 즉 따옴표가 있으면 역슬래시 따옴표로 리플레이스를 해줘야 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번과 1번을 한꺼번에 축적시키는 제이슨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뻔하지. 이렇게 된 거죠. 단지 밸류에 적용할 때는 밸류 값이 스트링인지를 확인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적용하면 안 되고 밸류 값이 스트링이면 제이슨 스트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원래대로 해요. 여기서 우리가 if 구문을 새로 보게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if, return, throw, when 등을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건 뭐냐면 식이죠. 식은 값으로 귀결돼요. 단지 이때 조건이 있어요. if s가 값이 되려면 if도 값을 리턴해야 되고 s도 값을 리턴해야 돼. when이 값이 되려면 모든 케이스가 값을 리턴하고 else도 값을 리턴해야 돼. 이러면 식으로 인식이 돼요. throw도 식으로 인식이 되고 return도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대부분 다 문으로 인식되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많은 ABC를 상속하고 있는 언어들은 문과 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이라는 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스테이트먼트는 나중에 컴파일 되고 나면 CPU 등에 내리는 명령어로 바뀌고요. 식이라는 건 메모리에 들어가는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이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그래요. 근데 함수형 언어이거나 아니면 식을 더 강화하려는 언어들 대부분들은 많은 스테이트먼트를 익스프레션을 바꿔요. 대표적으로 루비는 스테이트먼트가 없어요. 전부 다 익스프레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개념들을 이용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런타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든지 언어가 더 유연해지게 만든다라는 것들은 태반 다 스테이트먼트를 익스프레션으로 고치는 과정이에요. 이게 디자인 패턴을 쓰셨던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셨던 원래 지향하는 바가 우리는 스테이트먼트로 만들면 문제가 많아. 왜일까? 스테이트먼트는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없고 한 번 실행하면 끝나버리고 뭐 이런 제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여러 번 실행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실행 안 하거나 뭐 이런 제어를 하고 싶으면 다 그 문을 식으로 바꿔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식으로 문을 바꾸는 방법은 유일하게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함수로 감싸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사용해야 되는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먼트를 여러 번 쓰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함수에 집어넣고 함수에 집어넣으면 얘가 문이었던 걸 식으로 감쌀 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걸로 내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ABC 언어의 전략은 문이었던 스테이트먼트를 함수에 담아서 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쓰는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문의 요소가 애당초 식으로 돼 있어서 식에 섞여들어.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식이냐면 호출식이라는 거죠. 어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식이에요, 이게. 함수 호출식은 함수 이름이 나오고 괄호 다음에 인자들을 나열해서 인자 하나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인자 계산이 끝나면 얘네들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해주는 호출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출식 안에
요 부분도 식으로 넣어버린 거죠. if를. 원래 if가 식이 안 되니까 별도의 값을 이용해서 지역 변수를 잡아주거나 이래야지 잡아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if가 식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간에 식을 넣기가 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코틀린 사용하시다 보면 식이 들어갈 자리에 원래 문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된 말이에요. 그 이유는 코틀린이 처음부터 when, if, return, throw에 대해서 문적인 사용과 식적인 사용에 대해서 둘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로 어디까지 해결됐냐면 큰 따옴표까지가 해결됐죠. 그렇죠? 큰 따옴표까지가 해결됐습니다. 아직 컴마가 남았어. 이 컴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컴마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내가 잘났어. 내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내가 뛰어난 개발자지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짜면 되지. 이렇게 내가 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마지막에는 컴마 안 찍어주고 그 사이에만 컴마 찍어주는 함수형 고차함수 중에 되게 유명한 애가 있죠. 조인이라는 애가 있죠. 조인. 조인을 사용하면 마지막에는 컴마 안 찍고 그 사이에만 컴마를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이터레이터에 있는 조인2라는 메소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코틀린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joint라는 함수의 시그니처를 보면 처음에 빌더를 받아들여요. 첫 번째 인자로 빌더를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자로 separate하고 begin, end에 대한 문자열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limit, 개수 제한, 그 다음에 truncate, 개수 제한에 걸렸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할래에 대한 문자열. 마지막으로 트랜스폼인데 제가 이건 일부러 형을 썼어요. 얘가 이터레이터 t에 대한 거니까 t가 들어와서 스트링을 반환하는 람다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이 인자가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4장 메소드를 처음부터 코틀린의 모든 배열, 셋, 리스트, 맵 등이 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를 상속받았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순식간에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join2에 보니까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만들었던 스트링 빌더를 넘겼고 세퍼레이터로 컴마를 넘겼고 begin에다가 begin에다가 중괄호 열고 end에다 중괄호 닫고 람다가 바로 나왔어요. 람다는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지? 일단 람다가 나왔어. 그럼 이 람다에 들어온 애는 요 filter is instance에 따라서 k 프로퍼티가 들어올 테니까 k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점 name으로 스트링하고 콜론 찍고 방금 받았던 value를 똑같이 넣어서 닫아줘서 여기까지만 문자를 만들면 직전까지 컴마를 알아서 찍어주겠죠. 얘가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넘겨준 인자를 바라보면 이터레이터의 시그니처에 대비해서 딱 4개만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빌더 넘겨줬고 세퍼레이터 넘겨줬고 비긴 엔드하고 람다만 넘겨줬잖아. 얘네들 어디 갔냐는 거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냐는 거지. 이게 어떤 원리냐는 거야. 이게 바로 코틀린에서 함수의 인자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로 코틀린 함수에는 기본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인자를 생각하면 기본값이 대입되는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함수의 기본값 주는 거에 익숙하시죠. 근데 기본값의 제약은 한 번 기본값을 중간 인자에 주면 나머지 그 뒤는 다 기본값이 있어야 돼요. 얘는 기본값이 없지만 여기 기본값 줬으면 나머지 다 기본값이 있는 거야. 이미 얘가 기본값이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다 기본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막말로 빌더만 줘도 얘가 실행은 된다는 얘기죠. 빌더만 줘도 실행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값이 있는데 이렇게 미묘하게 주고 얘네들을 생략할 수 있냐는 거지. 이상하지 않아요? 기본값으로 다 돼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기본값에 얘네들은 주고 이 두 개는 건너뛰고 얘를 갑자기 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원래 기본값은 앞에서 생략하면 뒤는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얘를 주기 시작하면 뒤에 다 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주고 끝내거나 여기까지 주고 끝내거나 여기까지 주고 끝내야 되는데 앞에서 줬으면 얘네들 생략하고
생략하지 않고 얘를 줄 방법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코트린에서는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이거 배웠죠. 패싱 트레일링 람다라고 마지막 람다를 괄호 밖에다 쓰는 걸 배웠잖아요. 요거 한정으로 얘네들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이거 한정으로 얘네들을 건너뛸 수가 있다. 그래서 코트린에서 이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트린의 기본값을 해석하는 방식이랑 패싱 트레일 람다랑 합체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기본값들을 생략하고 얘를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그니처도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람다를 넣는 이유가 원래는 기본값을 생략하고 얘네들을 쓸 수가 없는 건데 트레일링 람다가 이게 이기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많이 써가지고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의 원래 시그니처에는 저렇게 인자를 주고 기본값은 저렇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자를 5개만 넘길 수 있는 이유는 기본값에도 불구하고 중간을 건너뛰어서 트레일링 람다하고 합체할 수가 있다. 그거 외에는 뭐 로직상 어려운 건 없죠. 여기서 이 람다는 스트링을 반환해야 되니까 스트링을 묶어서 보낸 거죠. 묶어서 보낸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컴마도 제대로 제거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저건 단순한 값이었고 리스트나 오브젝트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제가 있죠.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제이슨 스트링이파이나 파서의 백미는 그 안에 또 제이슨이 있고 그 안에 또 객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배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코드를 보고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 코드를 자세히 보면 말이 스트링이파이지 오브젝트를 위한 스트링이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중괄호를 붙이려고 그러잖아. 이 값이 뭐가 됐든 이 t가 인티저가 됐든 스트링이 됐든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암묵적으로 이 함수는 제이슨을 스트링이파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이슨 오브젝트를 스트링이파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건데 여러분들은 제이슨 스펙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시겠죠? 제이슨 ORG 가서 보시면 단순 문자열 하나, 단순 숫자 하나도 다 제이슨 스펙에 들어옵니다. 꼭 오브젝트만이 제이슨이 아니에요. 그냥 1, 2, 3이라고 써도 걔는 제이슨이에요. 올바른. 심지어 널이라고 써도 올바른 제이슨이에요. 하나의 단순한 값도 다 제이슨 값인데 얘는 굳이 타겟이 오브젝트인 걸 가정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스트링기파이가 제이슨 오브젝트로 타겟을 몰아가고 있고 사실 이 로직 전체는 제이슨 오브젝트에 대한 로직이었던 거죠. 아까 우리 제이슨 스트링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스트링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제이슨 스트링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 코드 전체는 알고 보면 제이슨 오브젝트였다는 거예요. 얘가 단지 제이슨 오브젝트를 불렀던 것뿐인 거죠. 그래서 역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링기파이와 제이슨 오브젝트는 무관했다. 제이슨 오브젝트는 제이슨 오브젝트일 뿐. 그럼 비슷한 개념으로 제이슨 리스트도 만들면 끝이겠네. 그쵸? 네. 제이슨 오브젝트가 있으면 제이슨 리스트도 있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제이슨 넘버도 있고 제이슨 불린도 있고 제이슨 널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따 생각하고 쉬운 거니까 제이슨 스트링에 이어서 제이슨 오브젝트와 제이슨 리스트를 만들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로 남았다? 여기에선 value를 어떻게 본 거죠? 스트링 아니면 뭘로 본 거다? 스트링 아니면 나머지로 본 거다? 아니에요.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거죠. 스트링 아니면 얘가 숫자이거나 부울린이거나 널일 거야 라고 가정했던 거나 마찬가지. 이 안에 리스트나 오브젝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스트링이 아닌 애들도 있어. 어떤 애들이 있다? 리스트, 오브젝트, 넘버, 널, 부울린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개선해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스트링까지는 키 값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임이. 근데 이 value를 어떻게 바라볼 거다? 널일 때는 널이라고 리턴할 거고 그냥 하면 안 되죠. 큰 따옴표 널로 리턴할 거고 이게 제이슨 스펙이에요. 널일 경우에는 이 널로 표현하면 됩니다. 큰 따옴표로 감싼 널이 아니에요. 그냥 널이죠. 예. 제이슨에서 널이 들어오면 그냥 콜론 널이라고 나와요. 큰 따옴표 널이 아니라. 스트링일 때는 아까처럼 제이슨 스트링으로 하면 되고요.
부울린이거나 넘버일 때, 펜에서는 컴마로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부울린이거나 넘버일 때는 밸류에다 투스트링만 때려주면 될 테고, 리스트일 때는 제이슨 리스트로 밸류를 보내주면 될 거고, 나머지들은 제이슨 오브젝트로 바라보겠다 이거지. 여기에 안 걸렸으면 제이슨 오브젝트로 바라볼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이슨 오브젝트가 각각의 속성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분화한 거죠. 아까는 단순하게 스트링과 그 외로 바라봤는데, 스트링과 그 외로 바라본 이유가 이렇게 다 투스트링, 널도 코트링에서는 이 달러 안에 있는 밸류가 널이면 널이라고 문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까지는 다 통했어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저걸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세분화한 거죠. 나중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뭐 이렇고. 이제 우리 스마트 캐스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코틀린에서는 문이 해석하는 순서가 위에서 아래라면 위쪽에서 널을 감지했거나 타입을 확정 지으면 아래쪽에서는 이미 그 변수의 내용이 그걸 가드를 나머지를 철회한 나머지 값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미 첫 번째 케이스에서 널을 제거했죠. 따라서 이 밑에는 전부 다 널이 아니네요. 즉 여기 들어가는 밸류도 널이 아니고 얘도 다 밸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따로 여기서 널인지 아닌지 검사하지 않아도 다 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스마트 캐스팅인 거죠. 그래서 if에서도 마찬가지로 if 조건에 타입을 is로 확인했다든지 이러면 그 안은 무조건 그 타입으로 확정이 됐어요. 단지 스마트 캐스팅이 작동하려면 대상 객체가 변수가 아닌 상수여야 된다. 이뮤터블이어야 돼. 제가 지금 이 value가 발로 선언됐죠. 그렇죠? 바가 아니라. 그래서 변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레드에 안전하기 때문에 스마트 캐스팅이 작동하고요. 만약에 이게 바로 돼 있으면 스마트 캐스팅이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코틀린은 스마트 캐스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확인 절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똑똑한 거죠. 예. 자바나 C에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은요, 원래 바이트 코드로 해석이 되거나 어셈블리가 동작할 때 일종의 라우터 맵처럼 바뀌어가지고 동시에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갈지 결정해가지고 분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코틀린에 있는 회는 스위치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해석해 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캐스팅이 성립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코틀린의 회는 자바의 스위치보다는 부하가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케이스를 많이 늘리면 자바에서는 케이스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C에서도 아무리 케이스를 많이 늘려도 부하가 증가하지 않지만 코틀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케이스를 위에 올려둘수록 유리해진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는 매처라는 게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에 성립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코틀린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런 매처라고 부르는 애들의 케이스가 성립한 애들은 대부분 다 위에서 아래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리한 걸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더 유리해져요. 어쨌든 제이슨 스트링 처리했고, 다시 백해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코드에 중복이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드라이하게 유지하라고. 근데 중복이라는 건 어느 수준부터 중복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히 일치하는 코드가 보여야지 중복으로 보일 테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사람한테는 이거 인자로만 보면 똑같은 로직인데? 라고 함수로 빼야 될 중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키텍처 상으로 야 이건 라이브러리만 불러도 되는 건데 이걸 매번 짜? 이 레벨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야 로그인은 있는 시스템 쓰면 되잖아, 이걸 또 만들어? 더 높은 수준의 중복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야, 그 노코드 사이트로 그냥 윅스로 대충 만들면 될 것 같다. 그걸 또 개발했단 말이야? 더 높은 수준의 중복도 느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켄트백이 구현 패턴이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인데, 코드의 중복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각자 자기의 눈에 맞게 발견됩니다. 코드 중복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우연으로 치부되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중복으로 보여. 왜냐하면 이 코드가 2번 등장해서가 아니야.
JSON 스트링이파이라는 건 특정한 값의 일부분의 케이스일 뿐인 거잖아요. 맞죠? 이 값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걸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뿐이잖아요. 그 중에 특수한 케이스인 거잖아. 스트링일 때만 걸리는. 만약에 이 밸류 타입이 다른 거였으면 다른 거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점 네임이 문자열인데 문자열을 처리하는 이 로직의 일부로서 스트링이 선택된 거 아니냐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JSON 스트링 2로 갈아탔으면 얘도 2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코드 중복을 느낀단 말이야. 이 안에 로직이 JSON 스트링 2로 넘어가면 얘도 2로 넘어가야 되거든. 얘만 오랜 거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뭔가 더 보강이 됐겠지. 탭도 제거해줘, 뭐 캐리지 엔터도 제거해줘. 뭔가 더 보강된 함수가 있다면 얘도 같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즉 얘가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 로직하고 일치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로직을 두 번 돌린 거죠. 단지 이점 네임이 스트링이라서 여기 걸릴 뿐인 거죠. 이 표정들은 뭐지? 아직 중복을 발견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따라서 저는 JSON value라는 새로운 속성을 얻어낼 수가 있고 JSON value에 어떤 값이 넘어오면 널까지도 넘어왔으니까 n이 물음표로 넘어오는데 이때 스트링일 경우에는 JSON 스트링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안의 로직은 JSON value에다가 키값을 넘긴 거로 봐야 되죠. value만 JSON value에다 넣은 게 아니야. 키값도 JSON value에 넣는 거죠.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면 훨씬 더 단순해졌죠. JSON value에다가 키도 넘기고 value 넘긴 거죠. 단지 키가 문자열이니까 따옴표와 감사도 나올 뿐이에요. 모르겠어요. 강의할 때 코틀린 언어에 대한 스펙만 가르쳐드리진 않고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개발론에 대해서도 같이 다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어에 대한 디자인 얘기도 나오고 함수 짜는 법이나 코드 짜는 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할 때 주의할 점도 나오고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복을 제거해서 이제 얘만 잘 가꾸면 얘도 잘 혜택을 받고 얘도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JSON value가 아니라 stringify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즉, stringify란 임의의 아무 값이나 들어와도 그 값에 맞게 JSON 출력을 해주는 애라고 볼 수 있겠죠. 얘 이름이 JSON stringify. 그렇죠? stringify는 백. 아, 여긴 없구나. 다시. 오브젝트로 호출해, JSON 오브젝트로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stringify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 참조적인 제기라고 볼 수 있죠.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 키도 JSON화하고 값도 JSON화한 거를 콜론과 컴마로 결합했을 뿐이다. 그렇죠? 이게 JSON의 의미예요.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JSON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JSON 리스트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빌더가 필요하죠. 빌더 넘겼어. 그리고 컴마로 분리할 거고 대괄호 앞뒤로 칠 거죠. 이건 쉬워. 근데 여기 또 새로운 문법인 파란색 트랜스폼은 콜론 스트링이파이라는 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새로 나온 구문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볼 거예요. 일단 K 펑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K 클래스를 얻는 법을 아까 배웠죠. 클래스 혹은 인스턴스 뒤에 콜론 클래스라고 쓰면 K 클래스 게이트가 얻어지잖아요. K 펑션은 콜론 펑션 이름 혹은 인스턴스 콜론 메소드를 치면 K 펑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K 펑션은 함수나 메소드 요소잖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론 스트링이파이는 누구를 얻은 거다? 쟤를 얻은 거죠. 얘의 K 펑션 레퍼런스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리플렉션 객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람다를 넘길 자리에 시그니처가 일치하는 펑션, K 펑션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는 람다가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K 펑션 객체를 넘겨도 무관해. 대신에 이 K 펑션 객체는 반드시 시그니처가 일치해야 돼. 그럼 트랜스폼이 원하는 시그니처가 뭐였죠? T형에 해당되는 타겟 T형에 해당되는 애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애죠. 얘를 보면 T형이 n이 물음표였는데 T형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는 함수잖아요. 시그니처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일치하니까 얘 K 펑션을 람다 대신에 넘겨줘도 돼. 어려우면 강의 편집해서 올라오면 여러분 들으세요. 저 원래 수업 시간에 사람들 얼굴들을 많이 보고 이해나 참가 정도를 보면서 진행하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부담을 많이 안 가져요. 제가 코드 스피치 동영상 올리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잘 몰랐으면 그냥 강의 영상을 여러 번 보면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쵸?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은 다 해드렸잖아요. 함수의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는 콜론 함수 또는 인스턴스 콜론 메소드라는데 이거는 함수에다 콜론 붙여가지고 함수의 레퍼런스를 얻은 거죠. 이 함수 레퍼런스를 람다 대신에 넘길 수 있다. 시그니처가 일치하면. 원래 타겟의 시그니처는 뭘 원했다? 이 람다를 보면 임의의 요 K 프로퍼티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K 프로퍼티를 받아가지고 문자를 리턴하고 있는 트랜스폼이잖아요. 근데 얘는 타겟이 뭐죠? 리스트 곱하기잖아. 곱하기는 자바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곱하기는 n이 물음표에 해당됩니다. 프로젝팅이라고 해서 곱하기는 코트린 형으로 따지면 n이 물음표에 해당돼요. 그래서 n이 물음표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함수의 시그니처가 바로 스트링이파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스트링이파이를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함수의 리플렉션을 얻어내게 되면 이 리플렉션은 그 함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람다로 감싼 새로운 람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얻어낼 때마다 새로운 람다가 만들어지는 거지 저 함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람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 만든 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코드 나올 때마다 계속 람다를 만드는 거예요.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파란색 부분은 뭐냐? 요거. 이게 바로 named argument라는 코틀린 함수의 세 번째로 배우셔야 될 스펙이에요. 우리 뭐 배웠죠? 기본값 있고 트레일링 람다 배웠죠. 그거 말고 named argument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이터레이터로 돌아와서 여기까지가 다 기본값이었어. 근데 우리는 마지막을 트랜스폼을 람다, 트레일링 람다로 처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얘네들 건너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 건너뛸 방법이 없어요. 이제 트레일링 람다 꼼수가 안 통해. 요거 4개는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건 됐어. 근데 어떻게 요거 2개를 건너뛰고 얘를 주냐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바로 named argument를 주게 됩니다. 트랜스폼이라는 인자 이름을 직접 줘서 걔는 누구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값이 있는 나머지 애들 건너뛸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당연히 기본값이 있어야지만 건너뛸 수 있어요. 그냥 못 건너뛰고 순서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얘들 건너뛰고 이 이름을 줘서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름을 줘서 호출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중간에 이름 주다가 마지막에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 마지막에 트레일링 람다가 있으면 트레일링 람다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이름을 주기 시작하면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코틀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named argument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걸 이용하면 이 2개를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둔 상태로. 참고로 리미트의 기본값은 -1이고 트렁케이트의 기본값은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1인 경우에 내부에서 리미트가 없는 언리미티드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트렁케이트는 기본적으로 점점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퍼레이트의 기본값은 컴마 하나 띄고 이고요. 비긴 엔드는 기본값이 빈값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완성한 걸 보면 스트링일 때 제이슨 스트링 처리하는 거 있었고 리스트일 때 이렇게 제이슨 리스트를 처리해 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일 때 오브젝트를 처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상호제기가 계속 일어나죠. 오브젝트 있을 때 값 있을 때 스트링 파일 때렸는데 얘가 다시 오브젝트랑 리스트로 또 분기할 수 있고 리스트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처리할 때 다시 스트링 파일을 호출했으니까 이 디스 잘못됐네. 잘못된 거. 스트링 파일 호출했으니까 또 걔가 리스트나 오브젝트를 또 호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상호재기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깊은 뎁스를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뭐 웬만한 제이슨에서 스택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만큼 깊은 뎁스를 가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육간에 재기에서 스택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는 경우에 스택 재기로 바꾸는 거에 대한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아까와 달리 이번 몰모텐은 C에다가 리스트 스트링을 넣고 돌려보면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다들 개발 잘하잖아. 자, 이제 조인트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볼게요. 조인트 불만이 많아. 뭐가 불만이 많냐면 우리가 스트링 빌더를 쓰는 이유는 스트링 빌더에다 계속 문자를 더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딱 스트링을 때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기 스트링 빌더가 멀쩡히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안에서도 스트링 빌더가 새로 맨날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맨날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되면 제이슨 하나 전체에서 스트링 빌더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오브젝트가 나올 때마다, 배열이 나올 때마다 스트링 빌더를 계속 만들어내고 얘네들 문자를 합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불만이야. 근데 코틀린 내장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조인트는 첫 번째 인저로 반드시 스트링 빌더를 원하고 내부에서는 스트링 빌더를 노출하지 않아. 문자열만 리턴할 수 있어. 스트링 빌더의 어펜드는 이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빌더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에서. 문자열만 리턴할 책임이 있는 거지 빌더를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를 전체 JSON에서 재활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빌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불만이에요. 여러 개 생성하니까 이 효율도 나쁘고 요것도 불만이야. 원래 스트링 빌더에서는 요것도 다 어펜드 시키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문자열로 다 결합하고 문자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스트링을 반환하고 있는 조인2 시그니처 자체가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도 해결 못해. 왜냐하면 코틀린 프레임워크의 조인트는 저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인트를 대신한 유틸리티를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럼 조인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코틀린 라이브러리에 직접 컨트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 T형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A형에 어펜더블이라 해서 버퍼들이 추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이 어펜더블 인터페이스인 버퍼가 들어오고 세퍼레이터에 캐릭터 시퀀스, 이거 문자열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구모예요.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리미트, 트렁케이티드, 트랜스폼, 이렇게 인자들이 들어와 있는 요 이터러블에 있는 조인트의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클릭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구현도 보면요. 일단 프리픽스를 더했죠. 카운트가 처음에 0으로 시작해. 그 다음에 여기 4로 돌아. 근데 카운트 플러스가 1보다 클 때만 얘한테 붙여. 세퍼레이터를. 이 코드가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0일 때는 플러스 먼저 했으니까 1이겠죠? 그럼 1이 1보다 크질 않으니까 처음에 이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처음엔 안 들어오고 그 다음번에 얘가 들어오고 두 번째부터는 얘가 쭉 들어오겠죠? 우리가 마지막에 컴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컴마를 안 붙이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코드 안 어렵죠? 네, 0으로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는 먼저 플러스해도 1이 될 텐데 1이 1보다 크질 않으니까 세퍼레이터가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첫 번째 엘리먼트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컴마 엘리먼트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단지 리미트가 0보다 크면 언리미티드니까 무조건 이게 실행될 거고 카운터가 리미트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동안만 실행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실행 안 되고 브레이크 걸려고 그러는 거죠. 응? 원래 리미트를 걸면 모든 엘리먼트를 다 돌지 않고 리미트까지만 돌아야 되니까 카운트 세다가 리미트 미치면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트렁케이트 문자열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너 리미트 넘었네 하고 더 추가해 주는 거고 아니면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픽스를 달아주고서 끝내주는 거죠. 버퍼 리턴하게 됩니다. 이게 조인트예요. 이게 조인트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조인트로부터 훨씬 더 간단한 일반화를 원해요.
일반화를 원하면 일반화를 원하기 전에 이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법부터 알아봅시다. 대체 코트린에서 함수 앞에 점을 찍는 게 뭐냐는 거야, 이게. 이게 다른 언어에 없는 녀석이란 말이야. 코트린에서는 함수만 나와야 되는데 함수 앞에 점을 찍고 뭘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뭐죠? 형이에요, 형. 타입이죠. 그래서 코트린에서는 확장함수라는 문법이 있는데 형점 함수명으로 시작합니다. 형점 함수명. 나머지 뒤에는 함수랑 똑같죠. 근데 형점 함수명으로 시작하는 이 함수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확장함수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코트린에서 이걸 미친 듯이 쓰고 저희 남은 1시간 동안도 이걸 미친 듯이 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자세히 봅시다. 예를 들면 스트링이 형이잖아요. string.w이라는 제가 메소드 비슷한 함수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는 인자를 받지 않고 리턴을 하는데 this가 이 스트링일 거란 말이에요. 스트링을 2번 더한 거야. 그래서 w가 불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는 메소드처럼 this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this의 대상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이게 바로 확장함수 문법이에요. 그래서 확장함수 안에서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this를 사용할 수 있다. 호출을 마치 메소드처럼 하게 됩니다. 문자열 .w로 호출하게 돼요. 실제로 호출도. 마치 객체의 메소드를 외부에서 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편의 문법이기 때문에 this의 private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protect도 사용 못해. 오직 this에 있는 public만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this 그 자체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편의 문법이란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함수에다가 형, 인자, 반환형 이렇게 만들 거. 첫 번째 인자로 이 형을 받을 거 아니야. 단지 이 형을 여기로 옮겼을 뿐이잖아. 그래서 이거대로 구현하면 더블에다가 스트링 받는 걸로 구현하겠죠. 이 스트링이 여기로 왔을 뿐이니까. 그리고 얘는 스트링 반환하는데 v 더하기 v로 구현했을 거 아니야. 원래는. 근데 요거를 여기로 옮긴 것 뿐이죠. 그래서 확장함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메소드처럼 보이게 해주는 마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안에 밑도 끝도 없이 this가 존재한다는 거. 두 번째는 원래 인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인자를 바깥쪽으로 빼서 인자 하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요 정도의 이점이 있습니다. 인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 그리고 마치 메소드인 것처럼 흉내낼 수가 있어. 코트린은 실제로 이터레이터 안에 클래스 정의 안에 메소드를 짠뜩 집어넣지 않고요. 실제로 클래스의 구성도 확장함수로 바깥쪽에 빼놨습니다. 조인트에 대해서. 확장함수가 뭔지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거나 뜸을 들일 때는 이게 앞으로 줄창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줄 시간을 계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확장함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인자를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이쪽에 인자가 없게 만들었다는 편의문법이다. 이 편의문법을 쓰는 대신에 안에 this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호출할 때 함수처럼 생기지 않고 메소드처럼 생기게 쓸 수가 있다. 를 위한 편의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확장함수도 다시 되돌이켜 보면 밑도 끝도 없이 this를 썼는데 이 this가 누구다? 이터러블 t. 이터러블 t가 바로 얘인 거죠. 이 this가 바로 이터러블 t예요. 이 함수가 우리한테 불만이 많았던 게 아까 스트링 버퍼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프로그래밍 할 때 원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떠한 트레이드 오프가 제공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능을 세부적으로 작성할수록 유연성이 떨어져요. 특정 케이스밖에 못 쓸 거 아니야. 인자가 100개면 딱 그 100개를 맞춰야지만 그 메소드 쓸 수 있으니까 그 함수는 궁극적으로는 범용성이 떨어지고 딱 특정 케이스밖에 못 쓰게 되겠죠. 인자가 2개면 2개만 맞춰주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
인자가 없으면 아무데나 사용되겠죠. 그렇죠? 뭐 매스 랜덤 이런 애들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즉 함수가 범용성을 갖고 내 원하는 대로 사방에 적용하고 싶다라면 내가 원하는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또 함수를 만들 생각하지 말고 함수에서 더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자는 거야. 우리의 불만은 버퍼를 재활용할 수 없고 조인트 안에서 버퍼의 사용을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할 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버퍼를 끝내버린다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이 버퍼의 사용법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더 나아가서는 버퍼를 재활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버퍼를 제거하는 게 낫다는 거야. 인자에서 버퍼 제거해 그냥. 뿐만 아니라 이 사용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뭐 이렇게 해주는 것. 우리는 세퍼레이터를 마지막 직전까지만 찍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 목표에 충실하자고. 저런 거 리미트, 트렁케이트 쓸데없어. 얼마나 쓸데없는지 우리 코드에서 확인해봤죠. 안 쓰고 있었잖아. 인자 어떻게든 건너뛰려고 그러고 있었잖아. 쓸데없다고. 필요하면 알아서 만들겠지. 그래서 그 결과 버퍼를 제거하니까 제네릭에 있는 저 A 타입도 필요 없죠. 버퍼에 대한 타입이었으니까. 쟤도 아예 필요 없어. 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함수가 필요한 제네릭은 이터러블 t에 필요한 t 타입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새로 만든 조인트는 세퍼레이터도 원래 이 세퍼레이터가 캐릭터 시퀀스라는 제약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몰아주지가 어떻게 알고 캐릭터 시퀀스래. 내가 세퍼레이터를 모를 줄 알고. 혹은 내가 엘리먼트 사이에 로고 찍을 수도 있는 거 뭘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들도 다 제약이라는 거야. 캐릭터 시퀀스라는 것도 다 제약이야. 형의 제약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네가 뭘 하는지 관심 없지만 내가 세퍼레이터를 호출해 주긴 할게. 세퍼레이터를 불러야 되는 시점에 하나씩 호출해 주긴 할게. 트랜스폼은 T 주면 스트링 리턴하지 마.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호출만 해줄 거야. 따라서 이 함수는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많이 해주는 건 없어. 어펜드도 안 해주고 뭐 계산도 안 해주고 그냥 계산해주는 로직은 딱 요 카운트 계산만 해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 람다 안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범용성이 높아지거나 코드의 범용성이 높아지려면 케이스의 맞춤형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더 덜어내야지만 더 범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단순함이 배치될 것 같지만 유연하려면 무조건 단순하게 짜야 돼. 복잡하게 짜면 짤수록 유연함은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의 사고만 생겨도 코드를 다시 짜서 다시 컴파일을 해야 돼. 자, 제가 여기에 밑도 끝도 없이 포이치 인덱스들을 썼는데 자바 쓰시면 다 아시겠지만 원래 디스점은 생략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확장함수의 장점이에요. 디스점을 생략해도 되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누구의 메소드였다? 이터러블에 있는 메소드인 거죠. 디스가 이터러블이니까 이터러블 디스점 포이치 인덱스들, 인덱스들을 갖는 포이치를 부르는 건데 앞에 디스점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함수에는 안에 들어오는 코드가 태반 메소드인데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점 포이치 인덱스들을 쓰고 이러면 얘는 안에 인덱스와 엘리먼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 앞에 코드에서 카운터로 불렀으니까 저도 카운터로 부를 거예요. 첫 번째로 저 무식하게 짰죠. 0일 때만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첫 번째만 세퍼레이터를 안 부르고 그 다음부터 부르면 되는 거잖아. 0이 아니면 세퍼레이터를 불러주면 그만이고 세퍼레이터 뭐 할지는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뭘 반환하는지도 관심 없고 뭐 하는지도 관심 없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트랜스폼에다 엘리먼트 넣어주면 끝이죠. 이것도 뭐 하는지 관심도 없죠. 어차피 유닛이야. 알아서들 하겠지. 이렇게 엄청 쉽고 빠른 간단한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었어요. 유틸리티 함수지만 메소드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이터러블의 메소드처럼 보이는 확장 함수를 만들었다. 이게 만약에 join2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인자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인자이기 때문에 이 디스점을 생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앞에 있는 이터점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의 유연성을 위해서 내장하고 있는 join2가 아닌 우리만의 join2를 만들었고요. 코틀린은 함수의 시그니처를 자바와 똑같이 바라봅니다. 자바나 코틀린 같은 경우에 함수의 시그니처를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함수의 이름, 인자, 인자의 타입까지를 바라봐요. 반환 타입은 시그니처로 안 바라봐.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면 함수나 인자가 다르면 다른 함수로 봐요. 그러면 조인트라는 이름은 같지만 인자가 구성이 틀려졌네요. 이런 경우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로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혀 확장 함수나 메소드도 다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자바처럼. 얘는 조인트라는 이름은 같지만 인자가 틀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오버로딩이 돼요.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코드를 개편해 봅시다. 어떻게? 스트링 버퍼를 재활용하도록. 이게 원래 코드였잖아요. 내장 조인트를 쓰고 있는 원래 코드. 이거를 우리 조인트로 바꿔보자는 거지. 그러면 제이슨 오브젝트 타겟이 여기 똑같은데 스트링 빌더를 제이슨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왔겠죠. 스트링 빌더를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인지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인지 알게 뭐야. 어쨌든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스트링 빌더를 어디서 받아왔겠지. 그래야지 재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스트링 빌더를 받아온다고 생각하고 원래 타겟에다가 그래서 요게 인자로 들어오던 걸로 바뀌는 거죠. 원래는 매번 생성했던 걸 이제 인자에서 받았으니까 이 빌더를 계속 재활용할 거야. 하나만 만들어서 건네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시 빌더 수준 돌아왔으니까 옛날 조인트가 해주던 이런 어펜드의 편의 기능들은 없고 우리가 직접 빌더에다가 어펜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오브젝트의 기본은 중괄호 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아까 함수는 스트링을 리턴했는데 얘는 스트링을 리턴하지 않아. 왜냐하면 스트링 빌더에다가 어펜드만 해주는 게 얘의 역할이 끝이니까. 그렇죠? 이제 리턴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빌더에다 어펜드만 할 거야. 얼추 비슷하죠? 하지만 이 안이 틀려. 첫 번째로 세퍼레이터에 대한 람다. 트레일링 람다는 마지막에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람다를 제대로 넣어줘야 되죠. 이 람다는 유닛을 받아 아무것도 안 받고 유닛을 리턴하니까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녀석이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빌더에다 컴마 찍어주는 람다인 거죠. 이거 괜히 복잡하게 함수에서 아까 내장 조인트처럼 뭔가 해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장 유연하게 빼낸 거죠. 내가 알아서 내 빌더에다가 어펜드 할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람다만 넣을 수 있게 해줘. 이런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두 번째 람다도 유닛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뭘 하는지는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는데 지금 이게 문자열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첫 번째 인자 처리했고 두 번째 이 부분을 유닛으로 바꿔야 되니까 백. 이 코드가 없네. 제가 페이지 하나 먹었나 보네요. 여기도 다 문자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빌더 어펜드로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얘도 넣으면 되겠죠. 이따가 종합 코드 편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제가 슬라이드 한 장 날려먹었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퍼 체인을 완성할 건데 여기 있네. 다행히 저 코드가 이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람다가 하는 일을 보면 더 이상 스트링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기 파일을 할 건데 스트링기 파일도 이 흐름으로 보면 빌더가 넘어가는 게 확정이죠. 그리고 콜론을 붙인 건 지가 해야 되니까 지가 직접 어펜드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또 값도 스트링기 파일 할 건데 얘한테도 빌더가 넘어가는 게 확정이죠. 지금 스트링기 파일은 이 빌더를 받아서 다시 제이슨 오브젝트나 리스트한테 혹은 제이슨 스트링까지도 전부 다 빌더를 공유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스트링기 파일을 보면 값을 그냥 받아왔는데 여기 이 빌더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빌더를 넣어주는 걸로. 근데 빌더를 받아야 돼. 제이슨 스트링기 파일가. 그래서 이 스트링기 파일에 있는 빌더를 가지고 모든 애들이 다 쌓여야 되니까 얘는 빌더에다 어펜드 하는 걸로 코드가 바뀔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빌더를 넣고 여기도 빌더 이 불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넣어주면 되고 빌더를 넣는 거죠. 백.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빌더를 이용해서 나머지 애들한테 다 빌더를 이용해서 빌더에다 다 어펜드 하는 코드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스트링기 파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거꾸로. 스트링기 파일은 우리가 바깥쪽에서 어떤 값을 넘기면 문자열을 주는 함수잖아요. 얘는 뭘 주지도 않고 스트링 빌더를 받아야 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기 파일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제이슨 밸류라는 함수인 거고요.
제이슨 값을 얻는 함수인 거고,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스트링 빌더에다가 해당되는 값을 어펜드 해주는 거죠. 어펜드 해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스트링이파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스트링이파이에서 최초의 빌더를 만들고 밸류에다가 빌더를 넣어주면 빌더의 어펜드가 충분히 돼 있을 테고, 우리는 빌더의 투스트링을 때리면 됩니다. 이제 역할이 분리됐죠. 그래서 유저는 스트링이파이한테 아무 값만 넘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만들어진 하나의 빌더가 여기를 다 순환해 다니면서 어펜드를 다 모아가지고 이 빌더에 다 어펜드가 됐을 테고, 마지막에 투스트링 때문에 되니까 전체적인 버퍼 체이닝이 일어났죠. 이제 우리는 스트링 빌더 하나 가지고 제이슨 문자열 전체를 다 만들게 된 거죠. 스트링 빌더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스트링 빌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일단 코드 전체 리뷰를 하겠습니다. 부분 설명했으니까 어렵잖아요. 스트링이파이는 특정값 밸류를 받아서 스트링 빌더를 만들고 제이슨 밸류에다가 빌더를 넘긴 것으로써 전체가 완료되고 나면 빌더 안에 충분히 어펜드가 돼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어펜드 한 것들 전부 다 투스트링을 바꿔서 스트링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제이슨 밸류는 any 물음표 값을 받아서 빌더도 받아서 밸류 타입에 따라서 직접 어펜드를 하거나, 아니면 제이슨 스트링한테 빌더를 넘기거나, 리스트한테 빌더를 넘기거나, 오브젝트한테 빌더를 넘겨서 뒤처리를 하게 하려는 거죠. 마이크. 오케이. 그리고 제이슨 스트링도 이제 이거 오타인데, 더 이상은 스트링을 반환하지 않죠. 빌더, 이거 아마 유닛인가 뭐 반환할 거예요. 빌더의 어펜드로 요 문자를 개선한 값을 넣는 게 이제 제이슨 스트링 값으로 바뀌었고, 오브젝트도 이 빌더에다 열심히 어펜드하고 이 제이슨 밸류에다 다시 빌더 또 넘겨가지고 이 제이슨 밸류를 또 리턴하게 해서 계속 재활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돌면서 조인트 해가지고 세퍼레이터 삽입해가지고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오브젝트 만들 때 조인트 때문에 조인트 새로 정의한 거 코드가 여기 있죠. 네, 조인트 새로 정의한 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코드를 짠 거죠. 이제 이걸 좀 더 계산해 보자는 거야. 이 정도면 잘 짠 것 같은데 뭘 계산하지? 위화감을 어디서 느끼냐면 빌더가 사용되는 곳에서 첫 번째로 느낄 수가 있어요. 빌더가 미친 꼼꼼하게 사용돼. 여기도 빌더가 사용되는 건 뭐 그렇다 쳐. 근데 제이슨 밸류를 잘 보면 전부 다 빌더가 사용돼. 하나도 안 빼놓고. 여기도 이게 한 줄인데 한 줄에 빌더가 사용돼. 오브젝트도 전부 다 빌더를 사용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어. 리스트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빌더를 사용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다 빌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확장 함수를 사용하면 인자 하나를 날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중복이 아닌데 코트린에서는 같은 타입의 인자가 반복되는 게 중복으로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확장 함수를 뺄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야. 함수의 시그니처에서도 전부 다 빌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함수가 다 빌더를 받아들이는 시그니처를 갖고 있어. 이걸로부터 스트링 빌더의 확장 함수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발견하고요. 코트린에서 익숙해지면 그냥 어련히 알아서 확장 함수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제이슨 XX 시리즈의 함수들이 두 번째 인자로 빌더를 갖고 있으니까 스트링 빌더 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뺐으니까 두 번째 인자 따위는 필요 없어. 그렇죠? 이렇게. 뺐으니까 두 번째 인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필요 없어. 그렇지? 필요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두 번째 인자는 없다. 얘가 제이슨 밸류를 부를 때도 두 번째 인자는 필요 없어. 근데 이거 좀 면밀하게 해석해 봐야 돼. 여기서 스트링 빌더 제이슨 밸류 바꿨으니까 어펜드를 써도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 디스 점이 생략된 거죠. 제이슨 스트링도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 디스 점이 생략된 거야. 디스 점 제이슨 스트링 하면 뭘로 간다?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어펜드를 하면 앞에 또 디스 점이 생략된 거겠죠. 야, 이게 그냥 함수의 인자를 위치만 바꿔가지고 메소드처럼 써주는 게 하는 편법인 줄 알았더니 코드가 많이 줄어.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디스점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전에는 인자를 기술했던 자리가 디스점을 생략할 수 있어서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죠. 싹. 그래서 각각의 인자는 하나로 바뀌었고 앞에 원래 있어야 되는 디스점은 사라졌고 그래서 코드가 실제로 줄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함수는 뭐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자가 없는 함수. 두 번째로 좋은 함수는 인자 하나 있는 함수. 세 번째로 좋은 함수 인자 두 개 있는 함수. 네 번째로 좋은 함수는 없어요. 나머지 다 쓰레기야. 아시겠죠? 세상에 인자는 두 개면 충분합니다. 인자가 세 개 이상 넘어갈 때부터는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이냐고? 와, 제가 만든 조인트 세상에서 세 번째로 좋은 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인자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원래 내장하고 있던 조인트처럼 특정한 목적으로밖에 쓸 수 없게 된다. 아니 근데 이런 거 쓰려고 이렇게 람다를 남발해도 되나요? 람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람다 들어가고 여기도 람다 들어가고 다 함수 호출 부하가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안 배우고 과제로 나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 코틀린의 인라인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 코틀린에서는 유연성을 위해서 다 람다로 뺐는데도 불구하고 함수 호출 부하가 왜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코드가 스트링 빌더의 확장 함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와 다르게 스트링 빌더 전체 시리즈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제가 프라이빗을 넣은 게 보이세요? 여기 세 개는 프라이빗을 넣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얘는 프라이빗을 안 넣었으니까 스트링 빌더에서 얘를 일반적으로 호출할 수 있겠죠. 코틀린에서 프라이빗을 사용할 때 클래스가 아니라 전역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틀린은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함수나 여러 개의 변수, 여러 개의 클래스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프라이빗은 이 파일 한정이라는 뜻이에요. 제 이 파일을 a.kt라 만들었으면 이 얘네들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딱 이 파일 한정이라는 얘기야. 그에 비해서 이 퍼블릭 돼 있는 건 다른 모든 곳에서 다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상세한 것들은 노출 안 시키고 얘밖에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클래스에서 은닉을 위해서 캡슐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시성을 제어하는 것처럼 전역 함수나 전역 변수도 가시성을 파일 내에서 잘 통제를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드러나게만 하고 싶은 건 퍼블릭을 빼고 나머지는 다 프라이빗 쓰는 거예요. 코틀린은 지시자를 생략하면 가시성 지시자를 생략하면 다 퍼블릭입니다. 기본이 퍼블릭이에요. 가시성에 대해서는 클래스펜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하고요. 이 개념은 마치 C랑 비슷하죠. C에서는 파일 단위로 처리하고 파일 바깥에 나갈 때 익스턴을 써주잖아요. C 모른다. C 얘기하지 말도록 하고 어쨌든 이 파일 단위의 개념을 쓰기 때문에 C랑 굉장히 비슷한 전략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 때리면 파일 안에서만 둔다. 자바에는 없는 파일 제약 조건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코틀린에서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두 번 나오잖아. 이제 우리는 코드에 대해서 약간 더 집착을, 진상을 부려보도록 합시다. 조인2에 컴마로 두 번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람다는 뭐 하는 거냐면 스트링 버퍼로 주어진 디스가 여기 생략된 거죠. 람다가 있어도 람다는 아시다시피 디스가 외부의 디스를 그대로 상속받잖아요. 안에 있는 디스는 바깥쪽에 있는 디스잖아. 람다인 경우에. 람다는 디스를 안 가지니까. 그래서 이 바깥쪽 디스는 스트링 빌더인 거고 스트링 빌더.어펜드가 생략된 거잖아요. 이게.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스트링 빌더의 컴마는 dis.append 컴마를 찍는 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 함수의 메소드로서의 레퍼런스를 찾아가야겠죠. 함수로서의 레퍼런스가 아니라. 따라서 이렇게 컴마로 바뀌는데 얘는 메소드잖아.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컨텍스트인 앞에 인스턴스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때도 dis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게 전역 함수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메소드에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알아? 이름을 검색하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메소드 매칭, dis에 대한 메소드 매칭을 해보고 없으면 전역 함수를 찾으려고 그래요. 전역 함수 컴마가 있는지 찾는 거는 일단 dis 컴마가 없어야지 찾기 시작해. 그래서 앞에 dis를 생략하고 컴마만 레퍼런스로 K 펑션으로 잡아줘도 얘가 이미 앞에 dis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컴마는 이 스트링 빌더에 있는 dis의 컴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역 함수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코틀린의 문법은 쉬워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우선순위들이 다 제공돼 있어요. 문법이 워낙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무에서 코틀린을 쓰고 있는 회사의 팀원들조차도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미묘한 문제를 당할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울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굳이 제가 이렇게 안 말씀드려도 이렇게 되면 아니 이렇게 되면 전역 함수의 레퍼런스인지 메소드인지는 어떻게 알아? 안에 우선순위 처리 시스템이 있나 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제거했어요. 람다를 이제 만들지 않고 컴마 레퍼런스를 쓰는 걸로. 아까보다 좋냐고? 코드 줄었잖아. 코드 줄었으면 됐지. 다음. 여러분들은 이거에서 중복을 느끼세요? 이거 중복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아니 얘는 브라켓 친 거고 밑에는 대괄호 친 건데 무슨 중복이 있어? 이 뭔가 감싼다는 게 기분에 비슷해 보이지 않아? 중복은 발견되는 거였잖아. 얘가 감싸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감싸고 있어. 따라서 감싸는 어펜드가 있고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로 중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봤어요. 코드 스피치가 90이잖아요. 이런 강의를 90번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6주 강의도 있고 8주 강의도 있는데 대충 7주로 잡아서 곱하기 90대로도 한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이 2, 3천 명이 될 테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느끼는 건데 언어의 스펙이나 사양을 안다고 개발을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개발적인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 스펙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이야. 단지 그것뿐이에요. 나는 소양이 부족해. 난 개발자가 안 맞나 봐. 나는 추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되고 추론이 잘 안 돼.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그 언어 스펙을 딸딸 외워봤자 언어 스펙 그 자체가 개발하고 동떨어지게 있다는 거죠. 태권도 품새를 아무리 연습해도 싸움 잘하지 않게 되는 거와 비슷해. 결국에는 태권도의 그 자세들이 싸움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배우면 돼. 그렇죠?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못 쓰는 것뿐이에요. 저는 대부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다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코드로만 문법을 설명하지 문법 자체를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워도 쓸 수 없으면 소용없으니까. 확장함수 코틀린 배운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못 쓴다고. 결국에는. 제가 지금 확장함수의 장점이 무엇인지, 왜 바꾸는지, 어떻게 해서 코드에 기여를 하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하는 건 코틀린의 기술이 아니라 언어 전체에서 사용해야 되는 기술이죠. 그러면 중복을 발견할 때 단지 이 코드가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보다 추상적인 개념에서 중복을 발견할 수 없을까? 라는 요령도 오성이나 자질과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잘하는 사람 거 보고 배우면 돼.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뛰어나서 배운 게 아니야. 어디서 주워 보고 배운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의의 중심도 어떻게 하면 코드를 더 개선할까에 같이 설명해 주는 걸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반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을 발견했으면 얘 이름을 뭘로 짓는 게 좋을까요? 뭘로 지어? 오케이. 정확하죠. 머리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중복의 발견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랩은 캐릭터를 받고 블록을 받아서 이 블록에서 보면 람다도 수신 람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람다도 꼭 인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수신 람다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람다는 해당되는 애가 주어지겠죠. 수신 람다를 주어줄 수가 있어. 그럼 얘가 하는 일은 this.append에다 begin, end에 넣고 안에 블록을 그냥 호출했는데 이 블록은 사실은 뭐다? this.블록으로 호출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냥 블록을 날로 호출한 것 같지만 사실은 this.블록으로 호출한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들어온 람다가 수신함수였기 때문에, 이 확장함수였기 때문에 그냥 블록으로 호출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알고 보면 this.블록으로 이 안에 this가 넘어간 거다. 우리는 반드시 this 컨텍스트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럼 확장함수 호출할 때는 context.메소드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this.은 생략할 수 있다며. 사실은 이게 this.블록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중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있는 힘껏 중복을 찾는다. 더욱더 있는 힘껏. 그래야지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더 높은 수준의 디자인이나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어요. 뭐가 변했지? 스트링 파일을 약간 더 변경해 볼까요? 백. 원래 이 상태였는데 코드에는요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완결돼야 돼.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코드에 대한 얘기야. 코드의 트랜잭셔널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를 변경할 수 없이 상태가 한 번에 끝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엔 트랜잭션이 성립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역 변수 빌더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빌더가 존재함으로써 이 사이에 얼마든지 빌더를 해코지할 수 있는 코드가 삽입할 찬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즉 의미 없는 자바 책이나 자바 교재나 기존 자바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걸 보면 함수에 인자 3개 넘기는데 그 인자 3개 다 지역 변수 잡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인자 호출하는 경우에 코드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인자를 변수로 잡고 그 사이에 함수 호출하기 전에 그 인자 가지고 뭔가 딴짓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단 말이지. 이건 분명히 인자에서만 써야 되는 건데 인자에서만 쓰게 하려면 얘네들이 변수화되면 안 돼. 이게 변수화돼 있단 말이야. 이 빌더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사이에 빌더를 이용하는 수많은 해코지 코드를 넣을 거라고. 누가? 여러분 회사 동료들이 넣는다니까. 걔네들 뒤통수를 칠 거야 반드시. 반드시 친다고. 다음번 커밋 해보면 이게 왜 티켓이 꺾였지? 그러면 내가 짠 코드에 그 변수를 가지고 무슨 지랄을 해놨어 애들이. 한다고. 그럼 애당초 지역 변수를 안 잡는 것만이 트랜잭션을 성립하게 한단 말이야. 응? 제가 이런 거 아까 밸류를 잡았는데 밸류를 안 잡고 이 안에 저 바로 넣었잖아요. 아까 여기 밸류 잡았었죠. 그 밸류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고. 밸류를 못 잡게 하지만 트랜잭션 코드가 성립한다고. 난 이 과정을 곧장 제이슨 밸류에 넘기고 싶어. 지역 변수 잡으면 안 돼. 그래야지 이 코드에 트랜잭션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랜잭션이 보장되려면 얘나 얘가 지역 변수 잡히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지역 변수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의 트랜잭션을 위해서는 지역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한다? 함수에게 인자로 넘기는 식으로 제거할 수가 있죠. 함수에게 인자를 넘기는 식으로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이 객체를 만들었는데 지역 변수 잡지 않고 run이라는 확장 함수를 이용해서 제이슨 밸류와 toString 호출한 걸로 코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run이라는 함수가 대체 람다 인자를 받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 run이라는 확장 함수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코틀린에서는 이러한 코드의 트랜잭션을 위해서 4가지의 기본적인 확장 함수, 원래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중요한 확장 함수를 제공합니다. 자, 외워야 되는 확장 함수가 4가지인데 apply, also, run, let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T형이나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객체라면 이 메소드를 무조건 갖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apply는 뭐에다 쓰는 거냐? 이 T형을 받아서 T형의 확장 메소드인 유닛을 받고 그냥 이 안이 뭘 하든 간에 그냥 원래 T가 반환돼요. this가 그냥 반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pply를 이용하면 원래는 메소드 체이닝이 안 되는 메소드인데 apply 안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메소드 체이닝이 되겠죠. apply 안에 뭐가 있든 apply 결과값에서 this가 나오니까 그 뒤에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플런스 메소드 스타일을 이걸로 바꿀 수가 있다. apply로. 그래서 코트린에서는 굳이 return this를 안 하고 apply로 감싸도 다 그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also는 마찬가지로 t를 리턴하는데 얘는 확장함수 형태로 들어온다면 얘는 인자로 들어와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얘는 this가 들어오는데 얘는 인자로 들어온다. 근데 run이나 let은 이 람다가 다른 값을 리턴해요. 그 결과값이 다른 값이 돼. 단지 run은 this로 들어오고 let은 이 인자로 들어오겠죠. it으로. 그럼 우리가 run을 사용했으니까 이 람다가 반환하는 값이 얘의 반환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run을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this가 t로 들어왔을 테고. 따라서 스트링 빌더의 run을 때리면 이 run 안에서 this는 스트링 빌더가 될 테고 스트링 빌더의 이 run의 람다가 마지막에 반환하는 toString. 스트링 값이 바로 얘의 결과 값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JSON 밸류를 때리지만 이건 사실 뭐다? this.json 밸류를 때린 거고 이것도 this.toString을 때린 거겠죠. 그래서 지금 run의 메소드의 시그니처처럼 마지막에 toString, 문자열을 반환했으니까 이 run 전체 함수의 반환 값이 문자열이 될 거다. 이걸 통해서 뭘 했다? 스트링 빌더를 변수화하지 않고 트랜잭션 코드로 짰네요. 스트링 빌더를 따는데 유용하기는 글렀어. 그쵸? 스트링 빌더를 딴 데 쓸 수가 없는 거야. 변수로 잡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코드의 트랜잭션을 보호하고 코드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죠. 난 이 코드를 이렇게 한 큐에 끝나는 트랜잭션을 만들었어 라고 트랜잭션 블록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코드에 보다 풍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코드에서는 이게 건들 수 없는 어떤 블럭이야? 이런 것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JSON 밸류는 리턴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toString을 쓰거나 이런 게 안 되잖아. 결국엔 두 줄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이 함수에서 이거 한 번에 하고 딴 데 건드지 마. 딴 데 지역 변수 쓸 생각도 하지 마. 나 스트링 빌더 이것만 가지고 할 거야.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지. 코드에서. 이게 바로 요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보다 풍부하게 코드를 표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겉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run을 쓰면 run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링 빌더로 난 요만큼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거에 마지막 결과값으로 난 반환을 해야지. 그럼 run을 쓰는 거고. 그 일을 했지만 스트링 빌더 자체를 쓸 거야. 그럼 apply나 also를 쓰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인정사정 없는 수업이죠. 애노테이션도 바로 나가겠습니다. 코틀린 애노테이션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요? 원래 자바에서도 애노테이션하고 안 하시는 분 많죠. 리플렉션하고도 관계가 있긴 하지만 애노테이션이라는 건 코드의 코드 외적으로 힌트를 더 추가하는 메타 프로그래밍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필요한 로직을 전부 다 코드로 기술해야 되는데 그 코드 안에는 아무것도 못 넣지만 내가 다루려는 값에 추가적인 메타 정보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주석도 더 집어넣고 힌트도 더 집어넣고 내 기분도 집어넣고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애노테이션의 장점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기존 로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애노테이션의 장점이에요. 애노테이션 한글로 번역하면 주석인데 마치 주석처럼 애노테이션은 있는 듯 없는 듯 기존의 우리의 알고리즘 코드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에다 애노테이션 100개를 붙이든 50개를 붙이든 원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바로 애노테이션의 장점이야. 애노테이션을 막 붙여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이건 진짜 중요해서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탑 시크릿. 나는 애노테이션 만들어서 그냥 붙여도 된다고. 아무 영향도 없을 거니까. 우리 모든 로직에 아무런 영향도 안 주고 아무런 피해도 안 주는 게 바로 애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애노테이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코드에다가 주석 같은 걸로 명시하지 말고 보다 강력하게 명시를 하고 싶으면 애노테이션 만들어서 애노테이션 달면 돼요. 애노테이션 달면 돼.
그러면 그 애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코드에 나의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 설령 기계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주석 다는 것보다는 애노테이션을 다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래밍 컨텍스트로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왜? 주석은 아무렇게나 한글을 쓰면 되지만 내가 애노테이션으로 탑스크립트라는 애노테이션 만들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팀원도 저 팀원도 다 그 애노테이션을 붙여가지고 같은 레벨의 탑스크립트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안에 의사소통할 때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 외적으로 내가 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애노테이션을 사용한다. 물론 이 애노테이션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죠. 주석은 아무 때도 쓸 짝이 없고 쓰는 사람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위키 같은 데다가 코드의 주석 작성법 뭐 이딴 걸 또 쓴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위한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 아무도 안 보는 문서를 계속 만든다고. 아무도 안 지키고. 그래서 원래 코드에서는 코드 외적인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컴파일러가 컴파일 되지 않는 모든 주석은 다 쓰레기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석 대신에 애노테이션을 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주석들은 다 쓰레기야. 주석들은 언제만 쓸모가 있냐면 슈도코드 짤 때 외에는 쓸모가 없어. 슈도코드에서 원래 코드 다 바뀌고 나면 다 지워야 돼. 주석 무용론이 있고 주석 예찬론이 있죠. 참고로 예찬론이 뭐든 다 쓰레기예요. 주석은. 여러분들 개발물에서 코드가 아닌 건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코틀린을 비롯해서 많은 언어에서는 야, 주석 같은 쓰레기를 쓸 거면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의해서 사용해. 이걸로 정의해서 쓰면 네 코드에 아무 영향도 없을 테니까 라고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격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노테이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잘못되거나 어려울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지 마.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주석이 있다라면 애노테이션을 다는 게 낫다. 왜? 내가 짠 코드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가장 안전하다. 제가 두 개의 애노테이션을 정했는데 첫 번째 애노테이션은 익스전의 약자로 EX 혹은 exclude의 약자로 EX를 쓰고요. 두 번째는 name. 그래서 애노테이션의 장점은 애노테이션 이름만 힌트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속성도 가질 수 있다. 물론 속성을 줄 수 있는 값은 애노테이션이거나 프리미티브 값들밖에 못 들어와요. 베이직 타입들밖에 못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값을 더 추가적으로 줘서 애노테이션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에서는 타겟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위한 애노테이션을 또 달았죠. 애노테이션을 위한 애노테이션을 달아서 이 애노테이션이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을지 타겟을 제약할 수가 있어요. 얘는 속성에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어떤 애는 클래스에만 적용하게 하고 어떤 애는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게끔 타겟을 여러 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속성에만 붙일 수 있는 두 개의 애노테이션을 정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바하고 코틀린이 바라보는 사상이 틀려요. 애노테이션은 주석이니까 제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애노테이션이 코드상에선 존재하지만 컴파일 이후에는 존재 안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컴파일이에요. 이 적용 범위를 컴파일러로 지정하면 컴파일 되고 난 다음에 없어져. 컴파일 할 때는 알고 있는데. 근데 바이너리로 지정하면 그 자바 바이트 코드 클래스 파일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우리는 못 써. 아니 그럼 이걸 어디다 써? 그거는 나중에 컴파일 단계 애노테이션 프로세서 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때 바이트 코드를 보고 뭘 하려고 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런타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도 이 애노테이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바는 기본값이 바이너리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바가 바라보는 애노테이션은 애노테이션을 특수한 처리를 할 때 써야 돼 라고 바라보는 관계, 이런 시각이란 말이야. 근데 코틀린 기본값이 런타임이야. 실행 중에 아무 때나 얻어내는 게 기본값이란 말이지. 이렇다는 얘기는 코틀린 애노테이션을 바라보는 건 너 코드 외적으로 애노테이션으로 더 많은 풍부한 메타 프로그래밍을 더 해도 돼 라는 게 코틀린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야. 어떤 놈이 보면 제가 애노테이션 좋아하는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애노테이션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애노테이션을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심지어 되도록이면 코드를 표현하는데 코드를 표현이 안 되거나 코드에 영향을 안 주는 힌트를 주고 싶어,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을 때 애노테이션을 쓰는데, 이게 애노테이션 쓰면 장단점이 있지만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애노테이션은 코드 힌트가 안 떠. 따라서 이 애노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애노테이션을 다 외우고 있을 때만 이 애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어.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른 것들은 코드를 쓰려고 그러면 코드 쓰다가 자연스럽게 그 흐름 속에서 뭘 써야 될지를 힌트를 받거나 알게 되는데 애노테이션은 걔가 존재한다는 걸 스프링을 써. 오토와이드라는 애노테이션이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쓸 거야? 그냥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냥 외우고 있는 거잖아.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이나 서비스라는 애노테이션이 있는 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쓸 거냐고. 못 쓴다고. 그냥 외우는 거야. 사람 머리로 외운 거잖아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애노테이션 단점인 거죠. 제 프레임워크에서 이 두 개의 애노테이션 쓰는 이상 여러분은 이 애노테이션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EX는 제외할 속성에 name은 별도 이름을 지정할 때 속성이 A라는 속성을 갖고 있었는데 JSON으로 표현될 때는 뭐 타이틀로 표현되고 싶어, name으로 표현되고 싶어 이럴 때는 별도 이름을 줘야 되니까 JSON으로 바꿀 때만 힌트를 주고 싶어 뭐 이렇게 메타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원래 로직에는 관여가 없는데 JSON으로 바꿀 때만 얘를 뭘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메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적용해보면 속성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A라는 속성은 제거할래. 너 JSON 돌아갈 때 하지 마. 또 B라는 속성은 내가 타이틀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힌트를 주고 나고 우리는 이걸 원하는 코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A는 제거됐고 B는 타이틀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객체하고 JSON으로 시리얼라이즈 된 거 사이에는 임피던스 브리치가 발생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수액 같은 거 정의해놓은 클라이언트하고 협의된 형태로 내려야 되는데 서버에선 서버 사정으로 객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름이나 속성 세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이슨 프레임워크들에는 보통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만들 게 아니면 늘만큼은 다 넣어줘야 되죠. 그쵸? 늘만큼 다 넣어줘야 돼. 일단 아까 속성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속성을 가진 애는 누구밖에 없다? 오브젝트밖에 없잖아요. 제이슨 오브젝트에만 제 애노테이션을 반영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이름. K 프로퍼티에 find annotation 이라는 메소드에 원하는 애노테이션 형을 넣으면 얘의 결과가 그 애노테이션 객체를 얻거나 없으면 널이 나오게 돼요. 여기 물음표도 나오고 물음표 콜론도 나오고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틀린에서 널러블이 무엇인가? 널러블. 보통은 형 선언을 하는데 형 선언 뒤에다 물음표를 붙이면 얘는 널도 가능한 형이야 라는 뜻이 돼요. 코틀린 기본적으로 형을 그냥 선언하면 널이 들어갈 수 없어요. 널에 대해서 완전한 언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굳이 거기다 널도 받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 A에는 스트링만 들어와야 되는데 널러블이기 때문에 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 널러블이라는 거의 문제점은 널 다음에 메소드나 널 다음에 속성 호출하면 NP,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 에러의 대부분 70% 이상. 그렇죠? 맨날 여러분 디버깅 하면 다 NP 아니에요? 널 객체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했어. 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널러블을 사용하면 NP 상황이 꼭 발생한단 말이에요. NP는 업계에서 쓰는 도메인 용어로 거의 아무 데서나 쓰는 되게 일반적인 명사예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해서 널 객체에다 메소드 호출하거나 널 객체의 속성을 삽입하려고 할 때 나오는 예외. 그래서 언어에서 널 관련된 에러가 되게 치명적이라서 언어들이 널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코틀린은 처음부터 널이 없는 형만 쓰게 해서 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컴파일러가 검증하거나 널을 굳이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형에다가 널 쓸 수 있는 애들을 아예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두 번째 얘가 find annotation이 애노테이션이 있으면 이 애노테이션 객체가 나올 텐데 없으면 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애노테이션 또는 널 물음표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괄호까지가 거긴데 뒤에 물음표 점으로 네임을 얻었잖아요. 물음표 점으로 네임을 얻었어. 이게 뭐냐면 안전 호출, 널 체인에 있는 안전 호출이라는 건데 얘가 만약에 널이라면 이 뒤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널로 끝나고요. 얘가 널이 아니면 그 뒤에를 실행해줘. 그래서 이 값은 앞에서 널이 되면 뒤가 실행되지 않고 거기서 끝내줘. NP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앞이 널이면 코틀린은 자동으로 그냥 점 찍으면 에러가 나요. 컴파일이 안 돼. 물음표 점을 찍어줘야 돼, 반드시. 왜냐면 얘가 널인지 아닌지 알고 있으니까. 널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가 물음표 점을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네임이 앞이 널이면 호출되는 게 아니라 널로 끝나고 널이 아닐 때만 뒤가 호출된다. 결국에 이 결과는
네임 애노테이션에 있는 스트링 네임 값이 나오던가 아니면 널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널이 되든지 아니면 네임 값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여기까지를 보면 결과가 널이거나 스트링일 거야. 그럼 얘는 뭐냐는 거야. 얘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널러블은 얘는 뭐냐면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거 왜 엘비스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 눈이고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면 이 머리 모양이 엘비스 프레슬리랑 비슷하게 생겨갔다고 엘비스 연습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몰라. 양키 센스들은 내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엘비스 연습자라고 부르는데 엘비스 연전선은 A가 널이면 B가 실행돼. 근데 A가 널이 아니면 B가 실행 안 돼. 사망식하고 비슷하지만 오직 조건이 앞이 널이냐 아니냐만 붕괴해주는 녀석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최근에 물음표로 추가된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비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A가 널이면 B 아니면 A 라는 식으로 작동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앞에가 스트링 또는 널이었잖아요. 근데 널이면 네임이 그냥 나오는 거죠. 애노테이션 네임이 없으면 이 속성을 조사했는데 네임이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있지 않으면 원래 네임을 쓰는 거고 애노테이션 네임이 발견되면 걔 네임을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네임이라는 애노테이션을 갖고 있는 속성이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걔 네임을 호출했으니까 이 타이틀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없는 애들이라면 그냥 지 원래 로직인 점 네임이 나올 거예요. 순식간에 EX를 반영했죠. 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애노테이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노테이션의 메타 프로그래밍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쓸 수 있으면 쓰셔도 돼요. 그리고 필터를 하나 더 걸어주면 되죠. 자, 제가 여기 필터 인스턴스 다음에도 또 필터를 하나 더 걸었는데 필터에서 애노테이션 EX를 찾았는데 이게 널이어야 돼. 이게 널이어야지만 밑에 실행할 가치가 있으니까. 널이 아니라 EX가 들어있으면 얘는 이 밑으로 실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애당초 조인에 걸어갈 때 필터에서 EX 애들을 다 빼고 갔으니까 그래서 A는 제외되겠죠. 애노테이션 반영하는 게 이렇게 쉬워.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애노테이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애노테이션 별거 아니다. 쓰려면 써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메타 프로그램이 이 JSON2가 이미 서버에서 무슨 엔티티 같은 걸 쓰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시리얼라이즈 할 때만 뭔가 반영하고 싶은 힌트를 주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애노테이션 장점은 뭐다? 기존 로직에 아무런 영향도 안 준다고. 아무리 붙여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는 애가 애노테이션밖에 없어. 코드가 이미 엄청난 코드가 돌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 기능을 더 넣고 싶어. 근데 코드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애노테이션밖에 없어. 나중에 코드를 확장하거나 이런 식의 기능들을 확장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정말로 단위 테스트를 다 돌려가지고 다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심하고 쓰려면 애노테이션밖에 쓸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애노테이션은 기존 로직에 아무런 영향 안 주니까. 그게 애노테이션의 장점이에요. 처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추가적인 로직을 사용할 때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면 기존 로직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안심해도 돼. 뭐 이런 거죠. 과제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 과제 제출하신 분, 안 제출하신 분 계신데 저희 총무가 너무 마지막에 제출하면 리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로 과제 제출하신 분들 중에 선착 10명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리뷰 받으신 분들한테는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저희 총무가 원래 부트캠프 대표예요. 그래서 코드숨이라고 본인 부트캠프 대표인데 여기 와서 총무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원래도 부트캠프 대표이기 때문에 코드 리뷰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수많은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코드숨 원래 비싸요. 공짜로 코드 리뷰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예, 아무튼 첫 번째 과제. 아까 우리 제이슨 밸류에서 리스트하고 S는 전부 다 오브젝트였고 리스트는 제이슨 리스트로 처리했는데 이거 말고 배열이나 셋도 제이슨 배열처럼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는 거지. 두 번째.
만약에 속성 중에 맵이 있으면 걔가 객체가 아니더라도 맵이 있으면 맵에 있는 키밸류 쌍으로 얘도 제이슨 오브젝트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else는 무조건 제이슨 오브젝트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는 리플렉션을 통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맵은 안에 있는 키 밸류를 얻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것도 추가하고 싶어. 세 번째. 아까 설명했던 인라인 함수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스터디하시고 코드에 인라인 키워드를 붙일 수 있을 만큼 붙이고 오세요. 끝인가? 하나 더 있지. 이거는 애노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리플렉션에 대한 심화 과정인데 제이슨이 원래 자바스크립트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제이슨 스펙을 보면 어떤 객체 안에 toJSON이라는 요 이름 그대로 대문자여야 돼요. toJSON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면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만들어내요. 걔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내지 않고. 그래서 얘가 스트링을 반환하면 그 객체에 대해서는 요 값을 이용해서 제이슨에 삽입을 해주거든요. 우리도 이거 구현하고 싶어.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 상속받지 않고 그냥 toJSON이라는 메소드가 인자 없이 스트링을 받아들인다면 얘를 이용해서 제이슨 파서가 그냥 돌았으면 좋겠어. 까지 해서 총 4개. 여기까지 하면 거의 완성된 파서 아니야? 그쵸?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이슨 파서랑 비교해도 기능상 끌리는 건 없을 거야. 스트링 파일로는. 물론 파서는 더 어렵지만 더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제 4가지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출석부 진행할까요?